이렇게 붙잡아서 모시고 왔습니다. 자, 이호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세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모시고 나서 알았는데 이번 학기가 안식년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가 제일 좋은 게 한 학기 쉬면서 재충전하는 건데 한 학기 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러니까 모시고 나서 저는 분명히 모시기 전에는 안식년인 거 몰랐고 모시고 나서 그러니까 알았는데 한편으로 좀 죄송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들 보니까 안식년은 비타입적이던데 나 안식년이니까 내가 못해. 다들 이러시던데. 예, 사실 뭐 안식년이 충전하는 기간이니까. 그러니까요. 충전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정말로 이제 오늘 녹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알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국과 관련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네. 아무튼 이 알찬 그런 내용 뭐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중국통을 따르게 이렇게 지금 편성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는 상당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지러운 한반도 주변 정세에 양쪽에 중국과 미국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것을 어떻게 뚫으려고 하는 데에서 결국 한반도가 이 새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뭐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중국을 좀 제대로 알자 이 차원에서 중국통 이 방송을 좀 마련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국통의 그 내용은 당연히 이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패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냐. 네. 세계 패권을.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굴기가 우뚝 일어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대국 굴기를 넘어서 군림하려고 한다 중국이.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던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도치법으로 결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는 겁니까? 중국의 공식적인 시진핑의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패권을 노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미국이나 기존의 근대 그 제국주의가 세계에서 군림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중국의 시진핑을 비롯해서 중국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이 실천 또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이제 면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저번에 독서통에서 잠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계 패권을 미국이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러면 그 전에 어떻느냐. 우리는 간섭 안 해. 네. 그럼 세계대전 벌어져도 우리는 그 간섭을 니네끼리 잘해봐. 처음엔 사실 이랬던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랬던 미국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네. 그렇다면 시진핑의 그 주장에 이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 자체가 순진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의 말하는 시대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과거가 어떻게 달라졌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국도 결국은 패권 국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이 들어가고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면 국가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패권 서구 제국주의나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정부가 들어가고 하는 방식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역시 자본주의 패권 국가들이 했던 길을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중국이 해왔던 게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보자면 조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들은 이제 마오가 했던 제3세계 전략이라든가 남남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주 순진하게 보자면 중국이 역대 그 제국을 운영했던 방식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 방식이 아니라 중국이 제국을 운영했던 방식. 그래서 뭐 당제국 이런 방식으로 하자면 중국은 그러한 패권주의라든가 서구 제국주의 방식하고 조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나눠지고 있죠. 좀 전망에 갈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를 보고도 많이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미국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들어갔던 방식, 그다음에 중국이 들어갔던 방식 이것들을 이제 변별해 보자는 견해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결국은 중국이 아프리카 하는 것도 결국은 서구 자본이 들어갔던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은 굉장히 좀 미묘한 관점들이죠.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얘기를 어디서부터 푸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면 이것부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1대1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예. 1대1로라고 하는 일단 1대1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1대1로가 뭡니까? 1대1로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길을 복원하는 거죠. 비단길. 예. 이게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참 아주 그 좋은 전통일 수도 있고 아주 그 중국 사람들은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예. 이 길이 사실은 있었던 길인데 길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 않으면 묻혀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묻혀졌던 길을 다시 복원하는 거죠. 그 길이 하나는 이제 육상으로 난 실크로드고 그다음에 하나는 해상 실크로드죠. 바닷길. 그렇죠. 이거는 이미 예전에 뭐 배로는 정화가 갔던 길이고 네. 그다음에 육상 실크로드야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고산지 장군도 있었고 동서 문화를 열었던 길이죠. 이 길이 이제 근대 이후에 묻혀 있었죠. 그 길을 복원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시진핑의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자체가 결국은 확장, 팽창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예. 그렇게 보는 견해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 수출을 위해서 예. 말하자면 중국 자본이 시장 개척을 위해서 결국은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사실은 이게 62개 나라를 관통합니다. 그렇게 많나요?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서구 자본도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또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가듯이 지금 중국이 일정 정도 지금 그 바오치라고 그러는데 7% 성장을 네네네. 유지하는 게 굉장히 과제지 않습니까? 바오가 이제 지킬포차를 쓰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시장 개척, 자본 수출, 인프라 수출 이런 차원에서 1대1로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62개 국가를 이른바 중화경제권에 포섭시키겠다. 그렇죠.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보자면 서구하고 같은 자본 진출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전형적인 어떤 근대 자본 수출 패러다임이다. 데이비드 하비도 이제 이런 쪽에서 보여요. 공간적인 확장이다. 자본에. 그러니까 세계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견해가 분명히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파 진영이나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죠. 어떻게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시각은 하나는 이제 남남 협력의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미국하고 다른 개발 협력의 모델. 그러니까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미발달 국가나 또는 후진 국가들을 어떻게 개발시키는가. 이 모델에서 기존의 미국 자본이나 미국 국가나 또는 서구 자본이 해왔던 패턴하고 다른 패턴이 지금 1대1로 방식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하자면 과거에 그 제3세계 개발 프로젝트나 또는 서구 자본이 들어와서 했던 것과 다른 남남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서 보는 견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자본도 자본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자본의 선한 인격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본이 가면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무슨 선량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본의 본성 자체가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그래서 있는데.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일개 기업이 가는데 지금 중국은 국유기업들이 간단 말이죠. 국유기업들. 대부분 이제 그 큰 어떤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다서 거기에 인프라를 건설해 줍니다. 지금 풍력 발전을 한다든가 식수 문제를 한다든가 도로를 한다든가 항만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자본이 들어왔던 거하고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들어가서 시장 개척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유기업이 들어가니까 중국 정부가 강하게 통제를 하면서 그다음에 국가에서 투자를 위주로 가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의 서구 그냥 개별 자본이 들어가서 개별 자본이 앞점서고 미국이라든가 다국적 자본과 국가가 결합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 않느냐. 이거를 좀 변별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중국의 국유 자본이 들어가서 주로 SOC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1대1로의 어떤 포섭되어 들어가는 국가들의 그러니까 자원을 그래서 수송에 들어간 수송로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품 수출을 위한 어떤 그 물류 장기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반을 닦는 거로도 볼 수 있잖아요. 상품 진출을 위한 말하자면 길을 까는 거다. 그렇죠. 그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자본 진출, 중국 자본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길을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본 그렇다면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이제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진보 진영의 일부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견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은 사실은 이게 방식이 보자면
일방적으로 그 개발의 이익을 가져가는 외국 기업이라든가 외국 정부가 가져가는 착취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상생하는 방식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다.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파 쪽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자본 쪽에 보다 있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쪽에서 이거는 아무런 다른 거하고 차이가 없다고 그냥 똑같이 봐버리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지점을 사실은 읽어낼 필요도 있다고 봐요. 네. 어떻게 차이가 다른가 차이가 나는가. 근데 지금으로 보자면 사실은 우려와 일부에서 보자면 좀 다른 방식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이거는 완전히 개발 프로젝트다 또는 자본 수출 프로젝트다. 그다음에 중국의 패권 확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혐의 지점도 분명히 있고 예. 한편으로는 이것이 미국식 또는 서구 자본식의 개발하고 조금 다른 모델도 있구나 하는 지점을 유익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는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나 진보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 활동가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이게 다른 경로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남 협력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남남 협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마오가 하면서 제3세계 이론을 하면서 네.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그다음에 제3세계권에 굉장히 많은 원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 개발의 모델이 지원의 모델 그다음에 간섭하지 않는 모델 그다음에 중국의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그 나라의 경제 또는 개발의 모형 또는 국가의 정치 모형까지를 포함을 해서 바꾸지 않는 모형들 이러한 서로 중국 표현을 하면 서로 이기는 윈윈하는 예. 이러한 개발 협력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마오 때는 있었어요. 아, 그게 마오 때부터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두고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이런 데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냐면 네. 그 중국의 거대한 공장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광물 자원부터 에너지 자원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을 결국은 조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자원 네. 이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게 일반적인 분석인 걸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 없을 수는 없죠. 네. 그걸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남남협 모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속 이게 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진보 쪽에서 일부에서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은 중국의 고유하게 남아있는 그 마오 시대의 남남협력이라든가 제3세계 정신이 네. 이 1대1로를 얼마나큼 견인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적인 문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유학할 때의 경험도 그런데 기숙사에 갔더니 전부 다 미국 그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더라 흑인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흑인들이 중국에 관심이 많나. 중국으로 유학을 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도 예. 다 쓰고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예. 다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무상교육이었죠. 아예 유학비까지 대주면서. 예, 전부 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엘리트들을 중국의 대학에 들어와서 예. 교육시켰던 거죠. 외국인 기숙사에 2개 층인데 저는 처음에는 다 이게 미국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다 아프리카 학생들. 영어를 해서 다 미국인. 예, 그랬죠. 근데 아무래도 영어가 좀 정통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흑인들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아프리카 학생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뭐 에티오피아의 그 총리 아들도 있었고, 에티오피아에 예,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이 자본 수출 이전 때부터 그 사회주의 시대부터 그 남남 개발 협력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그 마오 시대부터 있었다. 예, 마오 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예, 마오가 제3세계론을 제창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정신이 살아 있는데 자, 자본이 하나 추동하는 힘과 이 2개의 전통이 과연 어떻게 서로 갈등하거나 견인할 것인가.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2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공존하고 있다. 예, 공존하고 근데 있다.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는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도 양단으로 그냥 하나 이거는 완전히 자본 수출이다. 또는 완전히 중국의 개발 모델이 완전 우리가 기댈 만한 환상적인 새로운 어떤 선진 자본과 미개발 국가 사이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디로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이제 속칭 튀느냐. 그렇죠. 그죠? 어디로 꺾어지느냐. 1대1로가 최소한 150년 정도 예. 가야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50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아,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가자면 말하자면 문명의 축을 바꾸는 거거든요. 진짜로 만만딥니까? 그렇게? 스케일이 조금 크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1대1로를 개발 프로젝트 또는 자본 진출 프로젝트로 보느냐. 또 하나는 중국이 진정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의 축을 바꾸려고 합니다. 문명? 예. 그럼 어떤 말씀이세요? 지금 사실은 태평양 축이 아니라 중국 문화와 네. 이게 지나가는 길을 보시면 이슬람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는 다 예. 이슬람이니까. 그다음에 종착지는 유럽 문화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종착지는 유럽이 되죠. 어허. 미국이 태평양 축이 완전히 지금 이제 배제되는 셈이죠. 대륙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사실 옛날에 중국이 소통하던 길이에요. 하긴 그렇죠. 예, 그렇죠. 옛날에 비단길을 타고 이렇게 보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다음에 로마를 거쳐서 다 아프리카로 나가고 그다음에 북구까지 연결되는 제가 길이거든요. 옛날에 그 TV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더니 옛날에 어떤 중국의 도자기 이런 거는 유럽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중세 예. 명나라일 때 장난 아니었더만요. 그 도자기라고 하는 게. 종이 만드는 기술이 스페인까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대국도 지향하지만 문명 대국을 지향합니다. 문명. 예. 자기 중국 문명이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복귀하기를 꿈꾸거든요. 그것이 중국의 마지막 꿈입니다. 최종적인 꿈이고요. 어찌 보면 더 거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 패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볼 때는 단순히 군사 강국 그다음에 경제 강국 정치 강국 이런 네. 차원의 또는 자본의 강국 이런 패권이 있는데 중국의 진정한 꿈은 문명 강국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축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진핑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강국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개별 국가로 우리가 흔히 뭐 영어로 하면 보면은 그냥 민족 국가, 내셔널 스테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시빌레이션 스테이트거든요. 문명 국가거든요. 이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문명이라 근데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먼저 부정적인 생각부터 드는 게 세계사를 보면은 네. 이른바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졌던 아주 잔혹한 짓들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 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면서 자문명으로 타문명을 동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륙과 그다음에 총칼을 앞세우고 또는 기독교 문명을 앞세우고 이제 진격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문명인데 문명 대 미개의 아주 그러니까 그 수직적 이 문명이라는 거는 이제 문명은 물질 문명이나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중국 문명의 가치 이거를 가지고서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해 보자 하는 게 중국의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자면 지금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이라든가 또는 앵글로 섹슨 문명이라든가 이런 문명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세계를 한 세기 또는 두 세기를 지배해 왔는데 네. 이 문명의 축이 있다는 거죠. 예. 중국은 그동안 100년 동안 그 축을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축에 동화되려고 했고 이것이 중국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문명의 축을 바꿔보자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중국 문명과 이슬람 문명 이거 사실 굉장히 친한 문명이에요. 두 나라 문명은. 두 문화권은. 예. 예전부터 우리가 서안에 가보게 되면 중국 문명 또는 중화 문명과 이슬람 문화가 얼마나 잘 섞여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시안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도 문외한이지만 이래서 그 당나라 때나 원나라 때 보면은 말 그대로 그 완전히 그 모든 걸 다 개방하고 그렇죠. 다 거기서 융화시켜 그러니까 녹여버렸던 예.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사실은 중국이 꿈꾸고 있는 게 그런 형식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와 그다음에 사실은 중국이 경을 얻으러 가는 길은 서쪽입니다. 예. 그게 이제 취경지로 예. 경을 가지러 가는 얻으러 가는 길은 서쪽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근대 이후에 계속 동진을 했던 거죠. 태평양 쪽으로. 동쪽으로 왔습니다. 일본을 배우려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을 배우려고 그랬고 예. 그다음에 이제 희망은 태평양 쪽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서해 쪽을 다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보면 서해
동쪽인 셈이죠. 상하인이 상해라든가 그렇죠. 이쪽이었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중국의 중심은 서안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 서안이 과거의 중화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들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문명의 용광로를 이뤘던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용광로를 재현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슬람 문명이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박해받고 그야말로 배척당하고 이런 말하자면 한 세기 동안 그야말로 근대 이후 늘 그런 주변 변경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중화 문명과 결합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개발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문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중화 문명과 결합하자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게 150년 프로젝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계별 로드맵을 이미 세운 겁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문명사적 기획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문명 한 150년, 200년 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화항된 어떤 그러니까요. 시나리오 같고 예. 그런데 사실은 궁극적인 꿈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그 중국의 1대1로라든가 지금 중국의 어떤 부상으로 인한 어떤 패권 전략 네. 이거를 어떤 경제대국 또는 어떤 물류강국 그다음에 어떤 GDP 강국이라는 차원에서만 봐서는 지금 중국이 꿈꾸고 있는 또는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가 이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따라붙는 지금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아주 무식하고 단순한 것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한정을 해서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걸 깔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 지금 뭐 그 단계나 상황을 볼 때 네. 중국은 거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렇게 밖으로 뻗쳐나가면서 할 게 아니라 그 거대한 어떤 내수 시장이 있는데 네. 아,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네. 이건 좀 약간 과장되고 단순화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그 하는 방식으로 네. 일선이 그 문제가 생기면 이선을 통해서 일선의 문제를 해결해요. 네. 그러니까 이선 도시 이제 중소도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나라가 작으면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 나가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우리나라 너무 내수 시장이 그렇죠. 적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살았다 중국은 이런 아직도 얘기를 무한한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만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면 나가느냐. 네. 이게 바로 중국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중국의 꿈은 어쨌든 중국이 근대 100년 이후에 치욕의 세월을 겪었고 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민족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만국 멸종의 위기를 겪었는데요. 네. 이 근대 위기는 중국에게 만국 멸종의 일종의 민족주의적 위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국인들에게 가장 충격을 줬던 위기는 중화 문명의 위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화 문명이라는 게 이제는 서구 문명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됐구나. 말 그대로 수치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건 문명론적 수치죠. 네. 중화 문명이. 그러니까 민족적인 수치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홍콩 빼앗겼는데 다시 찾는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마카오 찾고 이제 타이완을 네. 찾고 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 민족 국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 하듯이.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근대 100년의 치욕을 씻는 길입니다. 예, 또 하나의 근대 치욕을 씻는 길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이건 바로 중화 문명의 중심적인 주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할 수 있죠. 오히려 그게 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중국인들에겐 거대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인들은 그러면 자, 서구 문명을 대체해서 중국 문명을 가지고서 다시 세계 말하자면 매력 있는 문명을 건설하겠다. 이게 중국의 꿈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명론적 꿈이 서구 근대 또는 서구 기독교 문명했던 거 어떻게 다를 것인가? 복사판 아니냐? 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관건적인 거죠. 그렇죠. 중국은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중국 문명이 가지고 있는 원리는 서구 근대 기독교 문명에 기반한 원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그것을 하겠다. 중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만 더요. 네. 그러니까 역시 또 그 짧은 세계사를 보면은 그 과거 이슬람권을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그렇죠. 이런 서술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IS나 이런 뭐 테러 자행하고 이런 경우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과거를 보면 이슬람 그 문화권 같은 경우는 뭐
종교적으로는 이런 거에 다 개방적이었고 네. 경제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끊임없는 어떤 전쟁, 네. 사륙이 벌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어느 한 일방의 어떤 문화적인 정책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그것이 질서가 정립이 되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의 뭐라고 억압이라고 통제라고 하는 것들이 가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이 빚어지고 결국은 또 사륙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강요될 때 또는 그렇죠. 어떤 자기 문명에 대한 오만에 빠질 때 우월 의식에 빠져버릴 때 이것이 사실은 유일한 문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러면서 왜 믿지 않느냐.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명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런 혐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주 전통적인 중국 문명이라는 것은 중국 문명은 원정을 하지 않았던 문명이거든요. 이게 원정을 안 했다. 예, 밖으로 나가지 않은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문명이 소정방도 한 번도 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적이니까 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자기들 멀리 예를 들어서 뭐 흉노토벌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중화국권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원정을 간다든가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중앙아시아는. 사실 이제 그렇게 보자면 우리는 그래도 지금 서구 미국이 주도를 해서 또는 뭐 서구 여러 근대 제국주의가 했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중국은 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런 거죠. 과거에 중국 문명은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다. 또는 서구 문명하고 다른 어떤 기독교 문명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기독교는 내가 믿고 또는 나한테 좋은 것을 서구 문명은 당신은 왜 안 믿느냐. 민주주의도 그렇죠. 이 좋은 걸 당신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데 기독교 문명은 네가 싫으면 그냥 저 중국 문명 같은 경우에는 네가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거지. 기소부력이면 물시여인이라 이제 이 정신이 예. 이게 이제 중국 문화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근데 이건 과거 일이란 얘기죠. 자, 이제 문제는 그 원리가 자본의 시대 또는 제국주의 같은 이런 시대에도 더군다나 중국이 자본 수출을 해야 되고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에도 그 원리가 여전히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셈이고.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기업이 결국은 이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족주의적인 욕구가 세질 텐데 그거를 그러면 뭐가 제어를 할 것이냐. 네. 그거를 제동을 걸 수 있는 살아날 것인가 예. 아니면 흡수되면서 없어질 것인가. 예. 지금으로서는 그 다른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이 점이 우리가 미래를 그냥 쉽게 예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갈 것이다 쉽게 예측할 수만은 없는 부분인 것이죠. 혹시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힘이 더 센 그렇죠. 패권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또 하나의 가정으로 중국에서 미국을 능가해 버렸다.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을 능가하는 일이. 아 그래요? 예. 네. 저희 보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공포심 그다음에 중국이 갑자기 빠른 시기에 성장해왔고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나라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우려 이건 충분히 역사적이고 그다음에 네. 현실적인 차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중국이 그렇게 쉽게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보자면 미국을 능가하는 대국이 쉽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가까운 시일 내는 예, 아니다. 굉장히 좀 먼 시간이 가까운 걸릴 미래는 거고.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진핑의 1대1로 프로젝트 결국 150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1대1로라는 게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좀 시간의 단위가 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1대1로는 경제적 기획이기도 하고 자본적 기획이기도 한데 문명적 기획이자 인문적 기획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역사적인 기획이죠. 이게. 그러니까 앞에 단위는 시간 단위가 100년이나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경제나 물류 그렇죠. 또는 자본 차원에서는 문화 문명은 그다음에 이식하거나 이런, 이런 쪽은 시간의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이 적어도 그런 정도의 긴 시간의 단위를 설정하고 1대1를 제청한 것은 분명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미국의 그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중국의 바로 바닷길을 네. 막기 위해서 지금 이래서 그 해양 봉쇄라고 일단 표현을 하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바라보는 중국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눈 대로 이렇게 바다로 가고 육지로 가려는데 육지로 가는 길을 막을 방법이 중국이 가는 육지로 가는 길을 미국이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육지의 비단길은 지금 미국한테 속수무책입니까?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중앙아시아를 미국의 손이 넣는 방법이죠. 네. 그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그렇죠. 미국이 넣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을 예를 들어서 미국이 다시 미국의 품 안으로 넣는 방법인데 영향권 아래 두는 사실 거죠. 그렇죠. 이제 이란하고도 이제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수교안에. 그래서 이번에 관계가 개선된 게 그 맥락에서 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이란과의 교류가 끊어졌지만 네. 중국하고는 계속해서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란이? 그리고 중국이 많이 지원했죠. 그래서 관계가 정상화된 뒤에 제일 먼저 중국 같지 않습니까? 중국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악화됐지만 예.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거죠. 예. 자, 육상은 그렇다 치는데 지금 바다로 나오려고 하는 길이죠. 이 길은 미국이 막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갈등이 이거죠. 지금 갈등은 남사군도 문제라는 게 이거는 지금 중국은 바닷길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거를 동남아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그렇죠. 루트인데 그렇죠. 이 길을 지금 미국은 일본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필리핀 그렇죠. 그다음에 타이완 이렇게 막으려는 갈등인 것이고 네. 중국이 보는 문제는 남사군도의 문제라든가 지금 사드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은 이 벨트 미국이 치려고 하는 벨트와 중국이 생각하는 해안 벨트 예. 이것 사이의 갈등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이 해양 봉쇄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군사적인 어떤 충돌 가능성을 우리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사군도에서의 문제는 생각후 열도 뭐 이런 데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은 경우는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거는 군사적인 만약에 충돌이 났던 그건 결과지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어떤 미시적인 또는 국지적인 갈등이 네.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중국은 계속 지금 미국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예. 하는 건데 미국은 단순히 어떤 그 개별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을 어떻게 봉쇄하느냐 예. 또는 여기에서 이제 패권을 잃어버릴 경우 이게 말하자면 벨트에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네, 쪽으로서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사실은 중국이 부상하는데 중국인들 관점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봉쇄하려고 그랬고 이 벨트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단순한 어떤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이런 차원하고는 굉장히 큰 거고 미국이 1대1로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중국인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왜 니네가 우리를 막냐? 우리는 지금 그 해상 교역로를 여는 거고 문화 교역로를 여는 건데 그렇죠. 왜 니네가 나서 갖고 지금 군사적으로 지금 봉쇄하느냐? 이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러면? 중국은 이게 이제 사실은 갈등이 영토 갈등은 중국이 늘 있어 왔거든요. 네. 주변 국가들하고 늘 영토 갈등이 있어 왔고 또는 소소한 또는 어떤 그 무력적인 충돌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 간의 문제라는 얘기죠. 예를 네. 들어서 고기 그 영내 국가들 간의 갈등 문제인데 네. 이 갈등 문제에 자꾸 지금 미국이 이제 개입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당사자가 아닌 미국이 들어와서 자꾸 이 지역 안전 또는 지역의 협력 체계에 자꾸 미국이 끼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로 그 해상에서 그 이 이제 중국 미국의 해상 봉쇄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쉽게 예단하기는 그렇지만은 국지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충돌이나. 그런데 그래요. 이게 뭐 중국 쪽에서 그러고 중국이 지금 어떤 그 대외적인 갈등 또는 군사적인 갈등을 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또는 안전 그다음에 성장할 어떤 기회들 이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갈등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하면 이제 뭐 이 만약에 충돌이 되면 제한전으로 국한될 것이다. 네. 그리고 아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도록. 예. 예.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이제 1대1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불현듯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인가요? 네, 그렇죠. 갑자기 이게 왜 떠오를까요?
사실은 이게 1대1로 하고 유라시아 프로젝트가 잘 결합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예. 사실 우리 나름대로 유라시아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는 추진할 동력은 없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예. 거기에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난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실크로드나 1대1로의 기점을 그것을 좀 더 말하자면 연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동북아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북핵 관계 그다음에 남방 삼국의 또는 북방 삼국의 신냉전 체제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예. 그것을 추진할 동력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윈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이 1대1로가 계속 탄탄하게 굳어져 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육상의 비단길이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치면 거기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풀리면은 사실은 우리는 북한을 이어서 바로 거기까지만 연결이 되면 자동스럽게 그냥 그렇죠. 프리패스가 그렇죠. 발급이 되어버려요.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1대1로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가 러시아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이슬람의 여러 국가들 이렇게 말하자면 연합이 되는 형국이거든요. 이거 엄청납니다. 만약에 협력적인 어떤 공통분모가 마련된다면 이것이 경제적 이익에 그야말로 지구의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 아까 62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미개발 상태인 나라들이고 잠재적 발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다음에 물류의 흐름, 문명의 흐름 이렇게 된다면 이게 100년, 200년이라는 긴 차원을 보자면 이게 축이 바뀌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왜 중국과 협조를 할까요? 왜 경쟁 관계가 형성이 안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패권에 대한 공동장이라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나눠 갖는 측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아시아 각국은 이제 과거 이제 소련 연방에 있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러시아가 작심을 하고 팔 걷어붙이고 야 우리 한번 구축을 해보자 이러면 중국의 주도권이 아니라 러시아의 주도권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러시아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두 나라 사이의 충돌보다도 경제적 상호 이익, 상호 혜택 이 부분이 사실은 두 나라를 손잡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남방 동맹만 보자면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게 되는 파워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손을 잡았을 때 부분 그다음에 중화권과 동남아 이슬람 문명권이 손을 잡게 됐을 때 부분 이 부분을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5년 단위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커다란 저는 이제 중국을 보니까 중국이 그리는 그림들이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단위, 대개는 한 10년이죠. 이제 주석이 10년 만에 바뀌니까. 그런데 100년, 200년 단위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의 비전과 국가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그다음에 그 그림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합의라든가 그런 차원의 노력들을 우리가 좀 더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주변 국가들이 그림을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새로운 도전과 그야말로 새로운 기획에 맞설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국민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뭐 시진핑도 어느 시점이든 주석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렇죠. 보통 이제 10년 하니까. 예, 이제 2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2기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진핑 이후가 과연 그것을 그러면 온전히 전부 다 개성할 것인가. 이건 이제 결국은 중국 정치 체제 문제와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자면 제가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국 공산당은 어떤 민주적인 정당 또는 정당끼리 교체되는 그런 정권을 보는 게 아니라 왕조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낫다. 이해가 더 빠르다. 이렇게 그렇죠. 사실 이제 과거의 왕조는 장자 계승을 했지만 지금은 집단적인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좀 다르죠. 호선입니까? 호선? 그렇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좀 다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국가적으로 한번 국가적인 정책이 가면은 갑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시진핑의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프로젝트다. 그렇죠. 국가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뭐 정권이 바뀌면 버릴 수도 있고 민주국가가 조금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중국은 이것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전 사실은 지식인들을 비롯해서 싱크탱크가 동원되고 중국 공산당과 그다음에 국가가 동원되기 때문에 예. 큰 국가 프로젝트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덩새합병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건 100년 동안은 간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문명 소소한 어떤 그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바뀌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은 중국이 근대 이후에 그 직면했던 중화 문명의 위기에 대한 대응 극복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국 국가 공산당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어떤 관변 지식인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 역시 이 꿈에 동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력을 받는 것이고 화려한 중화의 영광 재현입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노선 전환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 꿈은 1대1로처럼 중국 문명이 다시 서구 문명을 대체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중화와 그다음에 이슬람 이렇게 하면서 세계 문명의 축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꿈은 계속 잠복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단순화의 오류에 빠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따르면 그거는 굳이 비유하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진 아닙니까? 그렇죠. 서진이잖아요. 예, 서진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대1로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한반도. 네. 한반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우리가 많이 논의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1대1로의 전략에 우리에 대한 대응 문제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물류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치적이고 문명적인 차원이고 사실은 그래요. 경제나 또는 물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거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네. 아까 이게 벨트에 타게 되면 쉽게 우리가 경제적 영역을 그렇죠. 확장할 그렇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남북 문제라든가 동아시아의 신냉전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무협지만 보도 나오는 게 서진을 하려면 뒤통수를 먼저 방비한다. 그럴 그죠? 수 있죠. 동쪽을 먼저 방비해 놓고 저쪽으로 간다.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들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어떤 가치를 굉장히 가진다.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예, 거죠. 한반도가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현상 유지.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 예. 어떤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예. 만약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불안을 조성하는 것. 이거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경계하는 바고. 네. 그리고 한국이 완전히 미국 동맹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미국 주도의 동맹에 완전히 편입이 되고 뒤에서 계속 만약에 잽을 달린다. 그렇죠.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계속 긁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네. 굉장히 신경 쓰이고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 것이죠. 사드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드 사드가 입장도 사실 제가 G20 그 회의할 때 G20 회의할 때 항저우 할 때 중국에 있었습니다만 뉴스에서 나오는 멘트들을 보면 주어는 사드 배치의 주체는 미국입니다. 미국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주도적인 계획 또는 자의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이제 관점이 차진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또는 우리의 안보적인 필요성 또는 안위적인 필요성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중국은 이 배치의 주체가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한국의 한미 동맹을 이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중국이 굉장히 좀 안보적인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불안하고 네. 이제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미국이나 또는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게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능동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이렇게 이 규모와 그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미국과 중국에게 이렇게 중요한 나라는 저는 그렇게 없다고 속칭 봐요. 우리가 그런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겁니까? 사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중국이 변방을 맞대고 있는 여러 개의 나라 중에 굉장히 관건적인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과 그다음에 우리의 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의 좀 큰 세계적인 정세를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뭐 우리 중국통을 진행하면서 이제 계속 또 염두에 두고 또 어느 순간을 본격적으로 좀 짚어야 되는 문제니까요. 오늘은 이제 큰 어떤 그림만 그리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1대1로로 이제 이야기가 집중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 중국 차원에서는 이제 메가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부터 최근에 이제 G20 정상회의까지 이것들도 결국 그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속된 말로 점잖은 국뽕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혐의가 많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 중국인들에게 믿음을 얻는 원칙 일종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야, 중국 공산당이 이제 과거의 영화를 다시 되찾아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대국이 됐고 이런 국가적인 이벤트도 하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러면서 중국인들에게 어떤 그 심리적인 또는 민족주의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는 거죠. 우주선 쏘올린 것도 그런 맥락이 그런 맥락이 이제 사실은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국가의 힘을 사실은 대외적이지만 대내적으로 과시하면서 중국인들을 이렇게 하나로 중국 공산당으로 응집시키는 이런 역할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 중국통 오늘 첫 방송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해당주 이제 공지해드린 대로 하나하나 여러 가지 문제, 뭐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중국을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으로 꾸며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해왔던 방식을 보자면 조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들은 이제 마오가 했던 제3세계 전략이라든가 남남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주 순진하게 보자면 중국이 역대 그 제국을 운영했던 방식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 방식이 아니라 중국이 제국을 운영했던 방식. 그래서 뭐 당제국 이런 방식으로 하자면 중국은 그러한 패권주의라든가 서구 제국주의 방식하고 조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나눠지고 있죠. 좀 전망에 갈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를 보고도 많이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미국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들어갔던 방식, 그다음에 중국이 들어갔던 방식 이것들을 이제 변별해 보자는 견해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결국은 중국이 아프리카 하는 것도 결국은 서구 자본이 들어갔던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은 굉장히 좀 미묘한 관점들이죠.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얘기를 어디서부터 푸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면 이것부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1대1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1대1로라고 하는 일단 1대1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1대1로가 뭡니까? 1대1로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길을 복원하는 거죠. 비단길. 이게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참 아주 그 좋은 전통일 수도 있고 아주 그 중국 사람들은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사실은 있었던 길인데 길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 않으면 묻혀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묻혀졌던 길을 다시 복원하는 거죠. 그 길이 하나는 이제 육상으로 난 실크로드고 그다음에 하나는 해상 실크로드죠. 바닷길. 그렇죠. 이거는 이미 예전에 뭐 배로는 정화가 갔던 길이고 그다음에 육상 실크로드야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고산지 장군도 있었고 동서 문화를 열었던 길이죠. 이 길이 이제 근대 이후에 묻혀 있었죠. 그 길을 복원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시진핑의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자체가 결국은 확장, 팽창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예. 그렇게 보는 견해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 수출을 위해서 예. 말하자면 중국 자본이 시장 개척을 위해서 결국은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사실은 이게 62개 나라를 관통합니다. 아, 그렇게 많나요?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서구 자본도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또는 물류적인 차원에서 가듯이 지금 중국이 일정 정도 지금 그 바오치라고 그러는데 7% 성장을 네네. 유지하는 게 굉장히 과제지 않습니까? 바오가 이제 지킬 포차를 쓰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시장 개척, 자본 수출, 인프라 수출 이런 차원에서 1대1로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62개 국가를 이른바 중화경제권에 포섭시키겠다. 그렇죠.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보자면 서구하고 같은 자본 진출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예.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전형적인 어떤 근대 자본 수출 패러다임이다. 데이비드 하비도 이제 이런 쪽에서 보여요. 공간적인 확장이다 자본에. 아, 예. 그러니까 세계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견해가 분명히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파 진영이나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죠. 어떻게요? 근데 또 하나의 시각은 하나는 이제 남남 협력의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미국하고 다른 개발 협력의 모델. 그러니까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미발달 국가나 또는 후진 국가들을 어떻게 개발시키는가. 이 모델에서 기존의 미국 자본이나 미국 국가나 또는 서구 자본이 해왔던 패턴하고 다른 패턴이 지금 1대1로를 개발 프로젝트 또는 자본 진출 프로젝트로 보느냐. 또 하나는 중국이 진정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의 축을 바꾸려고 합니다. 문명? 예. 그럼 어떤 말씀이세요? 지금 사실은 태평양 축이 아니라 중국 문화와 네. 이게 지나가는 길을 보시면 이슬람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는 다 이슬람이니까. 그다음에 종착지는 유럽 문화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종착지는 유럽이 되죠. 어허. 미국이 태평양 축이 완전히 지금 이제 배제되는 셈이죠. 대륙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사실 옛날에 중국이 소통하던 길이에요. 하긴 그렇죠. 예, 그렇죠. 옛날에 비단길을 타고 이렇게 보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로마를 거쳐서 다 아프리카로 나가고 그 다음에 북구까지 연결되는 제가 길이거든요. 옛날에 그 TV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더니 옛날에 어떤 중국의 도자기 이런 거는 유럽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중세 예. 명나라일 때 장난 아니었더만요. 그 도자기라고 하는 게. 종이 만드는 기술이 스페인까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대국도 지향하지만 문명 대국을 지향합니다. 문명. 예. 자기 중국 문명이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복귀하기를 꿈꾸거든요. 그것이 중국의 마지막 꿈입니다. 최종적인 꿈이고요. 어찌 보면 더 거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 패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볼 때는 단순히 군사 강국 그다음에 경제 강국 정치 강국 이런 네. 차원의 또는 자본의 강국 이런 패권이 있는데 중국의 진정한 꿈은 문명 강국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축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진핑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이 강국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개별 국가로 우리가 흔히 뭐 영어로 하면 보면은 그냥 민족 국가, 내셔널 스테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시빌레이션 스테이트거든요. 문명 국가거든요. 이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문명이랑 근데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먼저 부정적인 생각부터 드는 게 세계사를 보면은 네. 이른바 이른바 문명이라는 이름 하에 저질러졌던 아주 잔혹한 짓들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하고 조금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면서 자문명으로 타문명을 동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륙과 그다음에 총칼을 앞세우고 또는 기독교 문명을 앞세우고 이제 진격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문명인데 문명 대 미개의 아주 그러니까 그 수직적 이 문명이라는 거는 이제 문명은 물질 문명이나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중국 문명의 가치 이거를 가지고서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해 보자 하는 게 중국의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자면 지금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이라든가 또는 앵글로 섹슨 문명이라든가 이런 문명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세계를 한 세기 또는 두 세기를 지배해 왔는데 네. 이 문명의 축이 있다는 거죠. 예. 중국은 그동안 100년 동안 그 축을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축에 동화되려고 했고 이것이 중국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문명의 축을 바꿔보자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중국 문명과 이슬람 문명 이거 사실 굉장히 친한 문명이에요. 두 나라 문명은. 두 문화권은. 예전부터 우리가 서안에 가보게 되면 중국 문명 또는 중화 문명과 이슬람 문화가 얼마나 잘 섞여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시안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도 문외한이지만 이래서 그 당나라 때나 원나라 때 보면은 말 그대로 그 완전히 그 모든 걸 다 개방하고 그렇죠. 다 거기서 융화시켜 그러니까 녹여버렸던 예.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사실은 중국이 꿈꾸고 있는 게 그런 형식. 바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슬람 방식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하자면 과거에 그 제3세계 개발 프로젝트나 또는 서구 자본이 들어와서 했던 것과 다른 남남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서 보는 견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자본도 자본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자본의 선한 인격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본이 가면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무슨 선량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본의 본성 자체가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그래서 있는데.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일개 기업이 가는데 지금 중국은 국유기업들이 간단 말이죠. 아, 국유기업. 예. 대부분 이제 그 큰 어떤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다서 거기에 인프라를 건설해 줍니다. 지금 풍력 발전을 한다든가 식수 문제를 한다든가 도로를 한다든가 항만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구 자본이 들어왔던 거하고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들어가서 시장 개척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유기업이 들어가니까 중국 정부가 강하게 통제를 하면서 그다음에 국가에서 투자를 위주로 가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의 서구 그냥 개별 자본이 들어가서 개별 자본이 앞점서고 미국이라든가 다국적 자본과 국가가 결합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 않느냐. 이거를 좀 변별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중국의 국유 자본이 들어가서 주로 SOC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그러니까 1대1로의 어떤 포섭되어 들어가는 국가들의 그러니까 자원을 그래서 수송에 들어간 수송로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품 수출을 위한 어떤 그 물류 장기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반을 닦는 거로도 볼 수 있잖아요. 상품 진출을 위한 말하자면 길을 까는 거다. 그렇죠. 예, 그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자본 진출, 중국 자본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길을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본 그렇다면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이제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진보 진영의 일부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견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은 사실은 이게 방식이 보자면 일방적으로 그 개발의 이익을 가져가는 외국 기업이라든가 외국 정부가 가져가는 착취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상생하는 방식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다.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 있을 수가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파 쪽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자본 쪽에 보다 있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쪽에서 이거는 아무런 다른 거하고 차이가 없다고 그냥 똑같이 봐버리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지점을 사실은 읽어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차이가 다른가 차이가 나는가. 근데 지금으로 보자면 사실은 우려와 일부에서 보자면 좀 다른 방식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이거는 완전히 개발 프로젝트다 또는 자본 수출 프로젝트다. 그다음에 중국의 패권 확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혐의 지점도 분명히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미국식 또는 서구 자본식의 개발하고 조금 다른 모델도 있구나 하는 지점을 유익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는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나 진보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 활동가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이제 그 이게 다른 경로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남 협력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남남 협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마오가 하면서 제3세계 이론을 하면서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그다음에 제3세계권에 굉장히 많은 원조를 했잖아요. 이렇게 붙잡아서 모시고 왔습니다. 자, 이호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세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모시고 나서 알았는데 이번 학기가 안식년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가 제일 좋은 게 한 학기 쉬면서 재충전하는 건데 한 학기 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러니까 모시고 나서 저는 모시기 전에는 안식년인 거 몰랐고 모시고 나서 그러니까 알았는데 한편으로 좀 죄송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들 보니까 안식년은 비타입적이던데 나 안식년이 그냥 못해.
다들 이러시던데. 예, 사실 뭐 안식년이 충전하는 기간이니까. 그러니까요. 충전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 정말로 이제 그 오늘 녹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알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국과 관련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네. 아무튼 이 알찬 그런 내용 뭐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중국통을 따르게 이렇게 지금 편성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는 상당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지러운 한반도 주변 정세에 양쪽에 중국과 미국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것을 어떻게 뚫으려고 하는 데에서 결국 한반도가 이 새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것이 이제 뭐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중국을 좀 제대로 알자 이 차원에서 중국통 이 방송을 좀 마련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국통의 그 내용은 당연히 이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패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냐. 네. 세계 패권을.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굴기가 우뚝 일어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대국 굴기를 넘어서 군림하려고 한다 중국이.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던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도치법으로 결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는 겁니까? 중국의 공식적인 시진핑의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패권을 노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미국이나 기존의 근대 그 제국주의가 세계에서 군림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중국의 시진핑을 비롯해서 중국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이 실천 또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이제 면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저번에 독서통에서 잠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래서 세계 패권을 미국이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러면 그 전에 어떻느냐. 우리는 간섭 안 해. 네. 그럼 세계대전 벌어져도 우리는 그 간섭을 니네끼리 잘해봐. 처음엔 사실 이랬던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랬던 미국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네. 그렇다면 시진핑의 그 주장이 이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 자체가 순진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의 말하는 시대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과거가 어떻게 달라졌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국도 결국은 패권 국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이 들어가고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면 국가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패권 서구 제국주의나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정부가 들어가고 하는 방식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역시 자본주의 패권 국가들이 했던 길을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중국이 해왔던 게 기존에 않습니까? 이제 그 개발의 모델이 지원의 모델, 그다음에 간섭하지 않는 모델, 그다음에 중국의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그 나라의 경제 또는 개발의 모형 또는 국가의 정치 모형까지를 포함을 해서 바꾸지 않는 모형들 이러한 서로 중국 표현을 하면 서로 이기는 윈윈하는 이러한 개발 협력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마오 때는 있었어요. 그게 마오 때부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중국이 아프리카 진출을 두고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이런 데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냐면 그 중국의 거대한 공장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광물 자원부터 에너지 자원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결국은 조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자원 이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게 일반적인 분석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없을 수는 없죠. 그걸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남남녀 모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속 이게 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진보 쪽에서 일부에서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은 중국의 고유하게 남아있는 그 마오 시대의 남남협력이라든가 제3세계 정신이 이 1대1로를 얼마나큼 견인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유학할 때의 경험도 그런데 기숙사에 갔더니 전부 다 미국 그
아메리칸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더라 흑인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흑인들이 중국에 관심이 많나. 중국으로 유학을 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도 다 쓰고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예. 다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무상교육이었죠. 아예 유학비까지 대주면서. 예, 전부 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엘리트들을 중국의 대학에 들어와서 예. 교육시켰던 거죠. 예. 외국인 기숙사에 2개 층인데 저는 처음에는 다 이게 미국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다 아프리카 학생들. 영어를 해서 다 미국인. 예, 그랬죠. 근데 아무래도 저 영어가 좀 정통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흑인들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아프리카 학생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뭐 에티오피아의 그 총리 아들도 있었고, 에티오피아에 예,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이 자본 수출 이전 때부터 그 사회주의 시대부터 그 남남 개발협력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그 마오 시대부터 있었다. 예, 마오 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마오가 제3세계론을 제창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정신이 살아 있는데. 자, 자본이 하나 추동하는 힘과 이 두 개의 전통이 과연 어떻게 서로 갈등하거나 견인할 것인가.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공존하고 있다. 예, 공존하고 근데 있다.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는 좀 더 봐야 된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도 양단으로 그냥 하나 이거는 완전히 자본 수출이다. 또는 완전히 중국의 개발 모델이 완전 우리가 기댈 만한 환상적인 새로운 어떤 선진 자본과 미개발 국가 사이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디로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이제 속칭 튀느냐. 그렇죠. 그죠? 어디로 꺾어지느냐. 1대1로가 최소한 150년 정도 예. 가야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50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아,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가자면 말하자면 문명의 축을 바꾸는 거거든요. 진짜로 만만딥니까? 그렇게? 스케일이 조금 크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